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대표 은행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소식인데요. 먼저 IBK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추가 자본을 투입하며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성장 전략의 핵심 국가로 판단하며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 전략에 힘이 실리는 모양인데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는 28일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법인에 1조 루피아, 한화 약 84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법인은 앞서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 규모를 4조 1200 루피아까지 확충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의 최소 핵심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걸고 있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나은행도 질 수 없죠.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이 소비자 대출 30% 성장을 자신했는데요. 글로벌 실적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톤 헤르마완 하나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이사는 28일 내년 사업 전략을 공개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에 따라 소비자 대출이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만큼 최대 30%의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인도네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까닭, 바로 인도네시아를 글로벌 성장 전략의 핵심 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기업 내의 전체 경영 전략에서도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두 은행이 집중 공략에 나선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은행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기업은행, 그러니까 IBK로 우리에겐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식 명칭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은행, 그러니까 국책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간에 여기가 인도네시아 법인에다가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는 소식이에요. 추가 자금 투입 규모가 840억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자금을 넣은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앞서 4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본금 규모를 이만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만약에 관심도 없고 기대도 갖지 않는다면은 철수를 하면 했지 자금을 더 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사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하나은행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 여기도 인도네시아네요. 이쪽에서 내년에 소비자 대출이 30% 늘어날 걸로 굉장히 큰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각종 사업 전략을 도입을 하겠다는 뜻도 내비쳤고요. 이렇게 해외 진출에 신경을 쓰는 거는 당연히 은행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미래에셋증권에서 인도 구의의 증권사를 이 가격을 주고 인수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미래에셋증권이 인도 시장에 관심을 보인 건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7년에 이쪽에 법인을 세웠고요. 2018년에는 라이선스를 받았는데 이게 국내 증권사 가운데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1등이었어요. 이런 기사를 다 종합을 하면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시장, 그 중에서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왜 이렇게 해외 진출에 관심을 보일까? 이거는 지난 3분기 국내 은행의 실적을 보면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3분기 기준이고요. 3분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5.4조 원으로 24%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안 좋았죠. 그런데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누적으로 봤을 때는요. 당기순이익이 거의 20조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1년 전보다 40%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좋았던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는 기준금리 인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높이니까 당연히 시장금리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금과 대출금리는 그 산정 방식 자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상대적으로 더 느리게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은행의 예대마진 확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거기다 은행에는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그러니까 비용이 상당히 적은 그런 예금 상품들도 있잖아요. 이게 상당한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거는 은행의 수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다가 국내 은행은 과점 체제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외환위기 과정을 거치면서 국내 은행은 시중 5대 은행 체제로 재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은행의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당연히 좋겠죠. 그러니까 성과급 잔치도 하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데 자기들끼리 신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영역에 정부가 관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요. 애초에 그런 사례가 성공적이었던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작은 시장에 이런 과점 체제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의 개입, 그러니까 관치가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건 최근에
최근에 은행연합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은행권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은행권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은행이 고금리 시대에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끊임없이 나오고, 여기다가 성과급 잔치나 각종 사건 사고까지 터지니까 결국에는 당국이 팔을 비틀어서 나온 결과나 다름없거든요. 여기에 금리 같은 거에도 수시로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을 부르는 그런 문제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은행 입장만으로 봤을 때는 경영상의 리스크인 것만은 분명하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작은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의 이런 과도한 개입까지 있습니다. 어쨌건 주식회사는 계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데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다 규제에 걸리는 그런 문제점까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진출 외에는 별로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은행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들도 모두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도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내년 금융권 실적은 어떨까, 이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 내년에 가장 큰 리스크라면은 역시 부동산 PF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태형건설에서 그 문제가 실제로 터져 나오기도 했죠. 이게 금융적으로 시스템 리스크까지 전이될 가능성은 지금으로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은 어찌됐건 우려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거는 업권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당장 은행권은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도 않고요. 충당금도 충분히 쌓아놨고 연체율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대로 이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카드캐피탈, 그리고 증권사들, 이쪽은 위험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위험성이 높은 PF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연체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